저 이제 61번서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에서는요. 채무자 그리고 직접점유라는 표현 딱 보자마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치권 성립 안 되죠? 채무자 직접점유. 자, 이번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점유했고 그리고 유익비 지출했습니다. 자, 이때 과연 비용 청구권에 관해서 유치권 행사가 되는 것이냐? 유치권 행사를 하려면요.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점유해가지고는 안 되죠. 적법하게.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적법 점유예요, 아니에요? 적법 점유 아니죠. 무단 점유하는 거예요.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계속 점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비용을 투입시켰더라도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3번 임대인과 권리금 반환 약정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자, 권리금 반환 채권 이거 결련성 인정돼 부정돼? 부정되죠. 권리금. 그죠? 유치할 권리가 있다? 땡 틀렸고요. 자, 4번에 동시이행 항변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한다 그러네요. 아니 이거 동시 성립이 됩니까? 동시 성립돼요? 되지 왜 안 돼? 되지. 되죠? 됩니다. 돼. 자, 예를 들어서요. 도급 계약을 해요. 도급 계약을. 도급 계약을. 자, 도급 계약이라는 것은 일정한 일의 완성을 의뢰하는 거죠. 갑 쪽에서 일을 맡긴 거죠. 을이 갑한테 일을 받아가지고 갑이 일을 맡겨준 대로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그럼 건물 짓고 이제 수리를 공사를 완료했으니까 수급인 을은 이제 갑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야 돼요. 즉 공사비 채권이 있는 거죠. 공사비 채권은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생긴 채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과의 결련성 인정되는 겁니다. 단 이런 게 있죠. 수급인이 그의 노력과 재료로 지은 건물이니까 이 건물이 누구 거다? 수급인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이 수급인 소유라고 이게. 수급인 소유. 그럼 자기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갑이 공사비 안 줄 때 수급인이 유치권 행사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안 되잖아. 그럼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는 유치권 행사를 못한다는 거는 을이 건물을 반환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반환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은 이 도급 계약은요. 쌍무 계약이거든요. 쌍무 계약입니다. 유치권 행사는 못하지만 당신이 공사비를 안 주시면은 나도 인도시키지 않겠다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버틸 수 있는 건 항변권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별개라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도급 계약을 하면서 자, 갑과 을이 도급 계약을 하면서 비록 이 건물은 수급인 을이 신축하는 건물이지만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갑에게 귀속시킨다. 소유권을 갑에게 귀속시킨다라는 이런 식으로 특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특약을 통해서 건물을 을이 신축했더라도 갑 건물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특약 들어가면은 갑이 공사비 안 줄 때 을이 유치권 행사하는 거 돼야 안 돼요? 되죠. 이 경우는 도급인 소유죠. 건물이 도급인 소유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문제없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도급 계약은 쌍무 계약이라서 동시이행 항변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유치권하고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함께 성립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그때는 이제 을의 입맛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유치권 행사를 하다가 항변권 행사를 하다가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번이 맞는 말이에요. 4번 정답이죠. 자, 5번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죠. 왜 진행하죠? 기다리는 거라서. 소극적인 권리라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내려갑니다. 63번으로요. 갑은 을의 건물을 보증금 1억에 3년간 임차를 합니다. 을과 협의했고 건물 수리했고 수리비 1,000만 원을 임대차 종료 후에 상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자, 그러나 을은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수리비 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법률 관계로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일단 지금 첫째 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죠. 누가 임차인이에요? 갑. 그렇죠. 맞습니다. 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고 갑이 임차인이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1억을 걸었고 따라서 나중에 임대차가 다 끝나고 나면은 임차인은 이 보증금을 빼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 채권이 생기겠죠. 1억.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과의 결련성은 부정되는 거죠. 따라서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이 보증금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증금은 동시이행 항변을 해야 되는 거죠. 네가 보증금을 안 빼주면은 나도 건물을 안 빼겠다.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항변하는 거죠. 유치권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건물을 또 수리까지 했어요. 그리고 수리비 1,000만 원이 들어간 거죠. 그건 이제 비용을 들인 거죠. 비용 1,000만 원. 비용 상환 청구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목적물에다가 투입했던 비용이죠.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 돼야 안 돼요? 되죠. 비용 상환 청구권은 결련성 인정되는 채권입니다. 채권이 두 가지가 다르네요, 지금. 자, 그러나 을은 임차 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도 안 주고 수리비도 안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법률 관계로서 옳지 않은 겁니다. 기억,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기해서 갑은 건물 유치권 주장을 할 수는 없다. 맞나요? 예, 그렇죠. 니은 건물 수리비 채권에 기해서 갑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수리비 가지고는 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자, 디귿 갑은 수리비 채권에 기한 유치권자로서 을 승낙 없이는 건물 거주 종전대로 사용할 수 없다. 자, 건물에 거주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랬어? 예, 맞습니다. 보존을 위한 사용이에요. 거주하는 거. 보존을 위한 사용은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해야 돼? 승낙 안 받아도 돼? 승낙 안 받아도 되죠? 이게 이제 유치권자 권리거든요. 보존을 위한 사용권. 자, 따라서 을 승낙 없이는 거주하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건 틀렸습니다. 얼마든지 거주할 수 있고. 자, 리을입니다. 유치권자가 종전대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존을 위한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이때 그 사용료는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는 있습니다. 사용료 내야 돼. 그러면 현재 요 지문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죠? 반환 의무가 있다.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다. 자, 미음입니다. 을의 건물이 병에게 경매가 됐습니다. 그래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죠. 자, 갑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요렇게 건물에
비용을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다른 채권자나 다른 담보권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고, 자, 을의 건물이 경매가 돼가지고 이 경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넘어갔다는 거죠. 지금 병이 경락을 받았다. 자, 경락받아서 건물주가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을은 여전히 유치권을 경락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죠. 어차피 물권이기 때문에 주장 가능하죠. 근데 경락인한테 뭐는 주장 못하죠. 맞아요. 변제 청구. 맞습니다. 경락인 상대로 네가 돈 갚아라. 변제를 청구하는 거 그거는 안 되죠. 근데 유치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미음은 맞아요. 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디귿과 리을로 처리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5번으로요. 65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지문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되기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의 효력 다 미칩니다. 자, 근데 이와 달리 약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렇죠? 임의규정. 2번,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에 농작물에 미친다. 자, 일단 농작물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하고 합쳐져, 안 합쳐져? 안 합쳐져요. 안 합쳐짐. 그렇기 때문에 부합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농작물에 안 미치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3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을 하게 되는 대지 사용권입니다. 자, 대지 사용권 같은 경우는 종된 권리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뭐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아닙니다. 자, 4번입니다.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여기서의 지상권도 종된 권리죠. 자, 우리 이 종된 권리는 저당권 파트에서, 자, 저당권 효력을 묻는 파트에서 저당권 효력, 여기서의 종된 권리, 여기서 등장하는 종된 권리들은 전부 다 토지 사용권들 말하는 거예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일단은 지상권으로 제일 많이 물어봐요. 지상권. 지상권 그리고 토지 임차권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목적물이 집합 건물이라면 그 전유 부분에 설정된 그 담보의 효력이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에까지 효력이 미친다. 자, 그리고 토지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객체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권리들이라고 한다면은 싹 다 종된 권리로 취급이 되고 저당권의 효력이 다 미쳐서 경매가 되면 경락인이 다 같이 경락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4번 정답이죠. 자, 5번 특별한 사정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등기는요, 유용이 가능해요. 유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갑의 부동산의 을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당권자로 등기가 을 명의로 되어 있었고 요 피담보 채권액이 1억으로 기재가 돼 있었어요. 1억짜리 저당권 등기돼 있는 거죠. 자, 근데 이후에 채무자 쪽에서요, 돈을 다 갚았어요. 변제를 하면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근데 등기부상에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을 명의로 된 저당권 등기가. 말소 안 시켰죠. 말소 안 시켰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말소 안 시킨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안 시키죠?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이렇게 냅둬. 그죠? 냅두는 거지. 근데 그랬다가 나중에 갑이 을한테 다시 찾아가서 아니 다시 좀 돈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다시 1억짜리 소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다시 돈 빌렸으니까. 뭐 물론 원칙대로면 과거 했던 저당권 등기는 말소를 시키고 새로 을 명의로 저당권 등기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말소 안 시켰으니까 마침 이거를 그대로 쓰자고. 이거를 무효였던 등기를 유용한다 라고 해요. 무효 등기 유용. 그래서 저당권 등기는 유용이 됩니다. 된다고. 재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이 을한테 돈을 갚았는데 만약에 갑이 그 이후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 소비대차로 1억 돈 빌린 게 병한테 돈 빌렸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1억 채권자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을 명의로 된 저당권 등기를 말소시키고 병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새로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을 명의로 저당권 등기 돼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병한테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저당권 형식상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부기 등기를 해가지고 요렇게 무효 등기를 유용시키자 라고 하는 것도 당사자가 합의하면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지문에서 말하는 거죠. 노란 색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 이전 부기 등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제3자한테 넘기는 형식으로. 다른 채권 위한 담보로 유용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67번으로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부동산에 지상권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이 빨라서 저당권이 빨랐어? 지상권이 빨랐던 거지. 그럼 저당권이 실행됐을 때, 경매가 들어갔을 때 영향 받아, 영향 안 받아? 영향 안 받지.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소멸 안 하는 거지. 예, 1번 정답이죠. 자, 2번입니다.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저당물이 매각됐습니다. 이때 선순위에 있었던 저당권 소멸하지 않죠? 죄송합니다. 소멸하죠, 그죠? 네, 소멸하죠. 왜냐하면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저당권은 반드시 소멸하게 됩니다. 3번 가압류 등기가 됐고 그리고 나서 저당권 설정됐어요. 이러면 이제 족보 꼬이죠. 가압류가 먼저 등기되고 저당권이 등기됐을 때 이때는 뭐가 더 우선한다? 동순위로 처리한다. 뭘로 처리한다고요? 동순위로. 동순위. 가압류가 우선하지 않아요. 이 경우. 동순위. 동. 자, 4번입니다. 저당권을 양도하려고 해요. 저당권을 양도하는 건 저당권자가 가지는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죠. 채무자 갑이 있고 을이 갑한테 돈 빌려줬다. 그러면 채권자거든요. 자, 그런데 담보를 다른 제3자가 제공했다면은 이 담보 제공하는 사람은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물상보증인 병으로부터 을이 담보 제공을 받게 되니까 을은 저당권자인 것으로 등기를 하죠. 등기 이렇게. 자, 근데 이때 을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저당권을요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겠다는 거잖아요. 딴 사람한테. 정에게 저당권을 뭐 하겠다고요?
양도하겠다. 양도. 저당권도 양도가 되죠. 그리고 저당권을 양도할 때는 순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부기등기를 통해서 정명의로 등기가 맞춰지게 되면은 이 정이 이제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이때 저당권을 양도시킬 때는 을하고 정끼리 합의하면 됩니다. 이 둘이 합의하면 되는 거죠. 이 둘이서 합의하면. 채무자 동의 받아야 돼요. 필요 없지. 보증인 동의 받아야 됩니까? 필요 없지. 동의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을이나 병이 갚아야 될 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상황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의, 승낙받을 의무는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는 틀렸죠. 자, 5번입니다. 채무자의 변제로 인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 그러면 저당권 끝나죠. 말소 등기 해야 됩니까? 아니요. 안 해도 되는데요. 1번 정답. 내려갑니다. 69번 문제. 일괄경매 청구권입니다. 일괄경매 청구권은 요건이 있죠. 일단 첫 번째 요건은 나대지 상태여야 되는 거죠. 언제 나대지여야 돼요? 설정 당시 맞습니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그때는 나대지였어야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자,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나대지였지만 그 이후에 을 쪽에서 경매를 신청할 때는 그때는 건물이 있어야죠. 그 이후에 건물 지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저당권 설정자의 것이어야 되죠.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 설정 당시는 나대지였고 그 이후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경매를 신청하는 그 시점에서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 여야 일괄경매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기억나시죠?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1번에 일괄경매 청구권이 인정되려면은 토지에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지상건물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지. 지상건물이 없어야지. 언제 당시에는? 설정 당시에는. 그렇죠? 저당권이 설정되는 그때 그 당시에는 나대지였어야지. 나대지. 그 당시에는 말이죠. 그 당시에는. 자, 2번입니다. 토지의 저당권 설정된 후에 설정자가 신축했던 건물을 이까지 괜찮은데 제3자한테 양도시켜버렸네요. 그러면 건물주가 갑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일괄경매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3번은 그 반대입니다.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의권을 설정받았던 사람, 예컨대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했던 거죠. 그래도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을 매수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건물주가 갑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괄경매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이 저당권은 어디까지나 토지저당이에요? 건물저당이에요? 너는 토지저당이잖아. 토지저당이기 때문에 우선변제 받을 때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못 받아. 자, 그래서 건물 때문에 틀렸고요. 5번 일괄경매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저당권자가 토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 신청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어디까지나 일괄경매는 권리이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할지 말지는 자유예요. 정답은 3번.
자, 좋습니다. 71번으로 넘어갑니다. 71번. 근저당입니다. 옳은 것은 1번에 피담보 채권의 이자, 지연배상금 전부 다 채권 최고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액을 여유롭게 기재하죠. 근데 뭐는 포함 안 돼요? 실행비용. 1번 정답. 1번 정답. 2번 채권 최고액은 책임의 한도액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요? 우선변제 한도. 우선변제 한도. 2번 틀렸고 3번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 소멸시킬 수 있죠. 기본계약 해지하면 됩니다. 기본계약 해지.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헤어질 수 있습니다. 4번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 변경할 수 얼마든지 있죠. 5번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상 보증인은 최고액 변제만으로는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물상 보증인하고 제3 취득자는 다 안 갚아도 되죠?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는 거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5번도 틀렸고 정답은 1번. 자, 다음 이제 73번 하고요. 74번이 공동저당 문제인데 73번처럼 공동저당 문제가 안 나오고 74번처럼 나오죠. 동의하세요? 맞잖아. 우리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74번을 보겠습니다. 74번. 자, 74번. 답은 채무자 을의 X 토지와 제3자 병의 Y 토지에 대해서 5천만 원의 1번 공동 저당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일단 부동산 두 개를 갖다가 담보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X 부동산하고 Y 부동산을 갑이 담보 잡고 있는 거죠, 지금. X 부동산 그리고 Y 부동산. 이거를 갑이 담보를 잡고 있는 거지. 갑이 받을 돈은 5천만 원. 자, 근데 X 토지는 누구 거다? 채무자 을 거다. 그죠? 갑자기 분위기가 너 그거 왜 하고 있니? 너 그거 왜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나 어차피 시험 때 안 풀 건데 이거는 당연히 버리는 거지. 아니죠. 당연히 버리면 안 돼요. 혹시나 쉽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희망을 버리면 안 되죠. 자, Y 부동산은요, 지금 제3자 병 거죠. 그러니까 이 제3자 병은 물상 보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저당 문제를 풀 때는요, 물상 보증인이 있냐 없냐, 그거를 일단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저게 있다는 거. 자, 그리고 5천만 원의 1번 공동저당. 자, 그리고 정은 X 토지의 2천만 원의 2번 저당, 무는 Y 토지의 3천만 원의 2번 저당을 취득하였다. 그러니까 각 X 부동산에는 후순위 담보권자 정, Y 부동산에는 후순위 담보권자 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후순위 담보권자가 가지는 채권액은 얘가 2천이고 얘가 지금 3천이죠, 그죠? 3천, 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요때 Y 토지가 경매됐고 배당금액 5천만 원이 갑한테 배당됐습니다. Y 5천만 원으로 매각이 돼가지고 갑이 다 받아갔어요. 자, 그때 무가 X 토지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 내용도 없는데 이걸 글로 쓰다 보니까 길어져 버리는 거죠. 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접근해야 되는 거는 물상 보증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물상 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공동저당권에서 안분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으면 바로 망해버리는 거죠. 자, 그게 아니고 보증인이 있을 때는 갑이 받을 때 어디서부터 받아야 돼? 채무자 부동산.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서
여기서 먼저 배당받아야지. 손해를 보더라도 돈 빌려간 채무자가 먼저 손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받았는데 부족하면, 예? 부족하면 보증인 거에서 받는다. 이거를 기억하셔야죠. 이게 원칙이에요. 부동산에서 배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칙만 생각해 봤을 때는 갑이 5천만 원 받을 때 어디서 먼저 갖고 가야 돼? 여기서 먼저 갖고 가야 돼. 여기서 먼저 갖고 가야 돼. 근데 Y가 먼저 팔렸는지 Y 부동산에서 돈 다 빼가 버린 거예요, 이게. 여기서 네가 돈을 다 빼가 버리면은 후순위 얘가 받을 돈이 없는 거죠. 그럼 얘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억울.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갑이 지금 X 부동산에 대해서는 변제권 행사를 안 하고 갔지 않습니까? 이거를 무가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대위권 행사. 대위권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갑이 5천만 원 빼갔기 때문에 그 5천만 원 한도에서 대위권 행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무가 받아갈 돈은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부동산에 대해서 원래 1순위 저당권자 누구였다? 2순위 저당권자 누구였죠? 근데 그거를 갑이 여기서 빼가니까 1순위 저당권자 자리를 무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원래 1순위 갑이었잖아요. X 부동산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 무가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정보다 무가 먼저 받아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계산기 두드리면 안 되는 문제죠. 바로 보고 이렇게 푸는 거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계약법 75번 문제.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의 예약은 물권 계약이 아니죠. 채권 계약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채권 계약. 자, 니은의 유상 계약은 모두 쌍무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쌍무 계약이 유상 계약이에요. 쌍무 계약이 유상 계약이다라고 해야 맞아요. 쌍무는 유상이 맞는데 유상이라고 해서 다 쌍무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지문도 틀린 거죠. 자, 디귿 매매 계약은 쌍무, 유상, 낙성이다. 그럼요. 리을 교환이 쌍무, 유상인 건 맞는데 요물은 아니죠. 뭐가 맞아요? 낙성이 맞습니다. 리을도 틀렸고. 자, 미음의 임대차 계약은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맞고요. 자, 비읍 계약금 계약은 아주 전형적인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 그 비읍도 틀렸고요. 틀린 거는 기읍, 니은, 리을, 비읍. 정답은 4번으로 처리합니다. 자, 77번으로 갑니다. 77번 약관 문제요. 틀린 것은. 약관의 내용과 다른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합의가 우선한다. 약관은 어차피 정해져 있었던 뭔가 상품 같은 거고 당사자가 따로 합의를 했다면은 계약자유 원칙상 합의가 더 우선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약관은 신성실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석을 해야죠. 사람 따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죠. 똑같이 획일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이 고객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근데 4번에 보시면은 약관의 내용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죠.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거는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시 설명 의무는
면제가 되는 거죠. 근데도 지금 이 4번 지문에서 명시 설명 의무가 있다 그러죠? 설명 안 해도 됩니다. 4번 정답. 자, 5번입니다. 설명 의무가 있는 약관이 설명되었다라는 거를 누가 증명할 것이냐의 문제죠. 약관은 대표적으로 보험이 있어요. 여기 보험사가 있는 거지, 보험사가. 그리고 보험사에서 만든 그 보험 상품이 있고 그 보험 상품이 약관입니다. 약관. 약관 겁나 두꺼워요. 두껍고 글씨도 작고, 그죠? 왜 읽어보겠습니까? 안 읽어보죠. 안 읽고 사인하죠, 그죠? 이 고객이죠, 고객. 그렇기 때문에 약관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계약 체결 당시 다 일일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이 고객한테 주요 내용을 뭐 해줘야 된다? 설명해 주라는 거, 설명. 설명 의무가 있다는 거지. 설명 의무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은 분쟁이 생기면은 고객들이 설명을 들었다 그래, 못 들었다 그래? 못 들었다 그러지. 나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다. 보험사에서는 설명했다 그러죠. 분쟁이 생기잖아요. 일단 분리하면 모른다고 잡아 떼야 되죠, 그죠? 일단 모른다 그러는 거죠. 난 못 들었는데? 이렇게 계속. 그때 누가 증명을 해야 되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못 들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해, 이건 증명이. 그죠? 이거 어떻게 증명해, 이걸 못 들었다는 걸. 그러니까 증명 책임은 보험사한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입증해야 되죠. 입증 책임. 그래서 이 보험사가 약관 작성자예요. 약관 작성자. 약관을 만든 쪽이지. 그래서 우리 사인할 때 보시면은 들었음 이렇게 쓰죠, 그죠? 자필로. 그게 이제 설명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아니면 뭐 녹취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죠. 그 증명 책임은 약관 작성자 쪽에 있다. 맞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다음 79번으로 내려갑니다.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다. 자, 2번입니다. 청약이 효력을 발생했죠. 청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도달 후. 도달 후. 도달 후부터 효력이 생기니까 임의로 철회해 못해? 못하잖아요. 자, 3번입니다. 불특정 다수 청약 가능하고요. 근데 승낙은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없죠. 반드시 청약자에게만 해야 된다. 자, 4번입니다.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했습니다. 그래도 청약으로서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죠. 언제까지 효력 있다? 이 경우는 상당한 기간 동안. 기간을 안 정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청약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정답. 자, 5번은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뭐 했을 때? 발송했을 때. 격승발 말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1번서부터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3시부터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